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체 이제 중국에 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중국에서도 대만에서도 공부도 네, 하시고 네, 또 많은 또 가르침도 주고 계신데 이 중국 쪽이 참 이슈가 끊이지 않고 많습니다. 그렇죠. 또 뭐 우리랑 관계가 워낙 깊다 보니까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영향권에 있잖아요. 항상. 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한국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가 한 200개 국가 되는데요. 네. 150개 국가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150개 국가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네요. 우리는 한때 그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했으니까 예.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19%, 네. 8% 정도로 떨어졌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미우나 고우나 중국 쪽 경제를 계속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도 우리 경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도 중국 쪽 경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삼중전회가 네. 열렸단 말이죠. 이게 참 말이 어렵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왜 이렇게 긴 겁니까? 회의 이름이. 네, 사실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국가예요. 네. 근데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차 대표 대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럼 우리로 치면 20기 당회 기간입니다. 지난 5년 전에는 19기가 있었을 거고 네. 또 5년 전에는 18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로 치면 뭐 몇 대 국회처럼 여기는 이제 몇 대 당회가 되는 거죠. 네. 당회. 중앙위원회는 정의원, 요번 기수는 정의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 실체라고 봐야죠. 네. 중앙위원이 돼야 정치국원이 되고 정치국원이 돼야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무위원 중에 하나가 총서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권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삼중전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이게 사실 복잡하니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중앙위원들이 세 번째 모여서 한 회의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큰 회의가 하나 끝나면 당의 관료들을 하는 게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예요. 네. 당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국가 기관의 관료들을 또 이중전회에서 배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중전회, 2중전회는 다 인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3중전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회 때마다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 주로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중간 점검을 하게 돼 있죠. 네네네. 그래서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때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개선책을 낸다든가 뭐 개혁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계속 간다든가 하는 조치가 나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개혁 개방을 결의한 11기 삼중전회가 바로 그거고요. 11기 때. 11기 때, 아하. 그 덩샤오핑 때입니다. 12기 때는 12기 삼중전에는 도시 경제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했어요. 이건 호야오방 때고요. 네. 13기 삼중전회 때는 저즈양 때인데 이때는 너무 경제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7위 정돈이라고 그래서 긴축 정책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렸던 3차 전체 회의, 즉 삼중전회가 되게 중요했던 거네요. 정책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정책이 나왔는가를 봐야 할 텐데 네. 뭐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은 좀 이렇게 헷갈리긴 합니다. 막 경제, 기술,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추진 과제가 300개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그 전부터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고 애를 계속 썼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완전한 봉쇄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뭐 그거는 사실 인류가 처음 겪는 초유의 전염병이니까 국가마다 다 다르게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완벽한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봉쇄 정책을 하고 작년 초에 이제 중국을 리오프닝 하겠다. 다시 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경기가 회복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조치는 엄청나게 많이 취했습니다. 그 사이에 잘 아시는 부동산 뭐 헝다 사태니 비구이웬 사태니 여러 사태가 났습니다. 그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한때 30%, 지금도 20%를 넘는 중요한 산업인데 저걸 저대로 놔두면 중국 경제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요번에 지금 때쯤이면 이제는 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들이 별로 없었다. 다만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여 개의 개혁 조치가 나오고 이랬는데 물론 이제 이런 그 중요 정책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개혁 조치들이라든가 상관 세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시행 세칙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계속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직접적인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여전히 뭐 공동부유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당 중심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무슨 결정적인 조치는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렇고 이 많은 서방의 관찰자들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 관찰자들도 이런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목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가 중국 정부로서도 매우 어렵다. 왜 어렵냐 하면 지금 이걸 살리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했는데 만약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음 조치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대량의 경기 부양 자금을 넣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은 그다음에 손 쓸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개혁 조치 방향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하게 설정을 했으나 시장에서 예상하듯이 뭐 부동산에 대한 과감한 구제 조치라든지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큰 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게 표현하자면 어떤 정책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뭐 한 방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딱 꼬집어서 이 회의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개막식 때 나온 공작 보고 내용은 그 제목이 개혁의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니까 개혁을 전면적으로 더 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인데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매우 중국적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항상 개혁을 심화한다는 거는 중국에서 계속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 하면 중국식 현대화에 찍혀 있는 거예요. 중국식 현대화란 뭐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개혁 개방을 했고 이 개혁 개방의 핵심은 서방에서 얘기하는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서방이 짜놓은 미국이겠죠. 미국이 짜놓은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고 온 시스템이었어요. WTO에 가입을 하면서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2012년 말에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총서기가. 이제 2012년 말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뭐 우리식으로 발전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전에는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중국식 사회주의. 그런데 지금 보세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든가 중국식 사회주의라든가 사회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뭘 바로 얘기하냐면 중국식으로 현대화하는 모델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서방 모델에 따른 현대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뭐 이래서 이제 국가가 발전하는 모델인데 중국은 중국적 방식으로 현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당의 일원화 영도 하에 네. 시장을 조금 개방해서 세계의 공장이 되고 세계의 시장이 되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으니 꼭 서방식으로 중국 경제가 발전하라는 법은 없다. 중국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흐름으로 현대화를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자체도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현대화를 달성을 할까? 이 부분을 네.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사실 중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에 가입을 하고 세계 속에 세계지의 공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국제 개방된 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만들어서 팔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죠. 중국의 기술은 훔친 기술이라든가 강제 이전받은 기술이라든가 네, 이런 그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고 그 물건도 뭐 예를 들어서 환경도 파괴하면서 만들고 노동 착취하면서 만들고 그다음에 수출할 때는 또 환율까지 조작을 해서 수출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니까 저런 기술 자체를 제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뚫고 나갈 길은 과학기술을 자립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신질 생산력입니다. 새로운 품질 생산력. 그러니까 신질 생산력.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노동 집약으로 다량의 노동 요소를 투입해서 싼 가격의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제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 세계적 국가 중국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국가 목표인데 이게 뭐 이것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갑자기 꺼낸 건 아니고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국 제조 2025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정부의 지난 체제의 총리였던 리커창 총리가 지난번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거를 이제 이 인터넷 시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네. 지난 3월에 열린 양회라고 기억하시죠?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여기 때는 리창 총리가 AI 플러스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AI로 무장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국 시진핑 주석은 이제 과학기술에 자립을 하지 않으면 세계적 국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게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 자신들만의 기술로. 그렇죠. 이미 이제 기술이 많이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이 생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 로봇은 지금 뭐 중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다음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죠.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네네네. 이런 것들은 선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는 구동 시스템이 반도체잖아요. 예. 근데 이 반도체가 영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됐는데 그럼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마저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 미국은 안타깝게도 연구 능력은 있는데 제조 능력이 없어요. 생산이 약했죠.
매뉴팩처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한국하고 대만이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그거를 제조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온다면 소위 미국이 누려왔던 유일 강대국 패권국의 지위가 손상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고 중국은 이걸 뚫고 나가지 않으면 세계적 국가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G2 간에 어떻게 이제 패권 다툼일 수도 있겠고 그 중간에 핵심이 과학 기술인데 중국은 자체 기술로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고 그게 또 올라올수록 G1은 G2를 더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해결되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예전의 미국보다는 힘이 좀 약해졌다고 중국은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중국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면 티포텟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만큼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대응은 지금까지 굉장히 자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바이든 뭐 후보 사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그 전기차도 25%에서 100%로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뜹니다. 전 중국 품목에 대해서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맞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관세법이에요. 중국 관세법. 그러면 미국이 하는 만큼 자기도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대응적 차원에서 했는데 이걸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고 4월 말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뒀죠.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 선거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끝나니까 그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좀 하겠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국도 이걸 피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관세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대회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뭐 지도자들끼리 그 부분에 관해서 뭐 합의가 된다거나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압박을 해서 눌러야 되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참 디테일이 무서운 게 미국도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뭐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때는 필요할 때는 막 상무부 장관이 중국까지 가서 막 회의합시다 해서 뭐 자기네들도 뭐 농산물 같은 거 서로 사주기로 하고 뭐 관세 몇 개 또 낮춰주기로 하고 또 마사지하고 또 돌아가고. 네네. 근데 또 필요할 땐 다시 또 관세 쫙 높여버리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관세를 굉장히 높여서 매기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달러 주고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관세가 붙으면 1불 60센트의 수입이 되잖아요. 60%가 이렇게 붙으면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근원 인플레가 된단 말이죠. 들어올 때부터 비싸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격을 해서 중국을 주저앉히자. 그게 중요하다.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과거 4년 벌써 바이든도 4년이 돼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 생각한 것만큼 결정적인 뭐 타격을 입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어쨌든 개혁 개방 이후에 WTO 체제에 편승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 정도를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면 직간접적으로 40%는 중국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턱대고 그걸 다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디커플링을 외쳤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디리스킹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배제는 못하고. 완전히 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뭐 하면 안 되니까. 광물부터 중간 가공제부터 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을 거쳐서 서로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소위 몇 탑을 겨루겠죠. 주고받고 하다가 리커플링. 다시 커플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옛날 같은 커플링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필요하면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이 다 가고 또 선거 뭐 여기 하면 중국 때리기에 막 또 엄청 열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왜냐하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 때리기를 해야 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예. 뭐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전기차냐, 우린 내연기관을 더 써야지,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또 타격이 중국한테는 되는 거예요. 관세도 있고, 미국의 그 전통 산업을 부활하겠다라는 또 트럼프의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충돌할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2번 대면 회담을 했어요. 네. 재작년에 발리에서 만났고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에이펙을 기화로 만났는데 합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자. 싸우진 말자. 그러니까 전쟁하지 갈등은 말자. 있다. 예.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폭발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충돌로 폭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위급 교류를 하기로 계속한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서로 지키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가지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미국을 가고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게 무슨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그렇죠. 불안한 동거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불안한 동거, 불편한 동거. 그러니까 G2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없는. 네네. 이제 커플링을 서로 뺐다가 디리스킹이라고 좀 표현을 바꿨다가 다시 또 커플링을 찰 수밖에 뭔가를 없는. 해서 가는 방향밖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면 모를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원재료 중간 가공, 농산물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뭐 어떤 뭐 그 노동력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때려야 뗄 수는 없는. 떼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은 뭐 희토류 뭐 이런 거 수출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중국도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옥수수, 밀 이런 거 수입해야 돼요. 식량이 모자라죠. 인구 너무 많으니까. 돼지고기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중국이 먹는데 대단하죠. 50%를 중국이 먹는데 그중에 반을 유럽에서 수입을 해요.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 물론 이제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 광물 그걸 갖고 있지만 중국도 실질적으로 식량 자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먹거리.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국이잖아요. 수입국이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그 국제 제재를 받는 틈을 사서 좀 싼 가격에 많이 사주고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보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도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하고도 그래요. 우리도 뭐 요소수가 97% 막 이러는데 우리 거 전량 100% 수입하는 특수강이 있어요. 우리가 안 팔면 중국도 머리 아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이렇게 밸류 체인이 얽혀 있다. 머물러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칼로 무배듯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노래 가사에 따르면 전쟁 같은 사랑인데 이게 그러면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G2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G2라는 말 자체가 그룹 오브 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G1은 미국이고 그 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와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G2라는 게. 네. 그런데 중국은 이 G2라는 말을 절대 안 쓰죠. 왜 안 쓰냐 하면 그건 미국 주도의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안 쓰고 꼭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2대 경제체, 양대 경제체, 경제 규모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경제체다 이렇게 그게 얘기해요.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건가요? 제가 봤을 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죠. 미국 편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미국이 짜놓은 판에 안 들어가고 우리도 질서의 제정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2, 뭐 G7 이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인데 G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G1이 미국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냥 세계 2대 경제체 중에 미국은 미국이 한 편을 맡고 있고 중국은 중국이 한 편을 맡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세계 질서에서의 패권 지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미국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미국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뭐 그렇습니다. 1대1로 따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너네는 너네 축을 중심으로 돌아라. 우리는 우리 축이 있다. 그게 이거네요. 바로 이제 중국식 현대화. 그게 이제 하나는 미국식 현대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그랬죠. 옛날에 금융에서. 네. 이거는 이제 중국 모델이란 말을 그래서 썼던 거고. 그러다 급기야 서방은 서방대로 발전하고 중국은 오늘날 그 어려움을 뚫고 개혁개방 이후에 새로운 현대화. 그게 바로 중국식 현대화. 우리식으로 한 현대화도 전 세계에서 유용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오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지금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해를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대륙판 자체가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어찌됐든 간에 약간 조금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중국을 많이 바라보는 게 아직까지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